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을 같이 공부하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알아볼 것이 이제 실천 개념의 이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과 특징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 집단, 환경 문제 간의 불균형을 발견해서 해결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사회적 기능 향상,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지식에 기초한 사용 방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할 때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게, 클라이언트 문제를 개입한 이제 사정 단계 우리가 배웠죠. 사정 단계에서 자원 개발하거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문성. 그래서 뭐 실천 기술의 정의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천론에서 알아봤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의적인 측면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특징도 유사하죠. 뭐 사회복지 실천 각 특정 사항에 맞게 기술을 선택하는 거고,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특정 상황 문제에 제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죠. 사회복지 실천에 방금 나왔죠. 가치와 지식에 근거를 한다. 그래서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의 기본 자질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학습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전 현장을 좀 알아봐야 되죠. 현장에 대한 이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개입 계획을 보면 두 번째, 자, 현장을 알고 그 상황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간의 교류와 연대, 삶의 현장으로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요 현장이죠. 자, 그러면 현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행정기관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죠.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이죠. 뭐 전문점, 보건복지, 시도운동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근데 이용시설이라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부분이죠. 복지관, 뭐 노인복지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시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이제 이용시설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생활시설은 그 안에서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다음 중 행정기관에 속하는 거, 이용시설에 속하는 거, 생활시설에 속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종류별로 좀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관련 현장은 이제 노동부 산하, 뭐 문화체육부 산하, 사회단체, 그 다음에 찾아야 할 현장 학교, 뭐 교정기관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현장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현장이 어딘가 행정하고 뭐 이용시설,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직접하고 간접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직접 실천이라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하고 워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죠. 사회복지사의 뭐 개별이나 집단 사회사업 무당의 그 문제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나고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접은 뭐냐? 자, 이런 클라이언트와 워커 간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을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책이나 행정, 그 사회복지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거죠. 자, 간접과 직접에서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사회복지 개입 수준은 미시냐, 중간이냐, 거시냐.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웠겠지만 어떤 하나의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사회에서 더 넓은 그런 분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시라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해가지고 개인과 가족 등 문제고, 메저 중간적인 부분은 이제 그곳을 벗어난 학교나 활동 장소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는 전체 지역, 기관,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간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거시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각각 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강조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전문성이죠. 근데 사회복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지식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 분야고, 그래서 독특한 전문 기술이 반드시 이제 강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전문 기술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뭐 클라이언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그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도 많이 향상되어야 되고 전문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성이죠. 사회복지사는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공익성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영리를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실서는 공공의 이익에 중점을 둬야죠. 사회복지실서는 공공이익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 뭐 성실성은 뭐 모든 부분에서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도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업무에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 좀 체크해 두세요. 또 서류보다는 인간적 교류에 의해서 결과보다는 실천의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하고 인간의 교류를 중시한다. 이게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성실성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전문성, 공익성, 성실성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강조점이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정당성이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법률 정부의 책임. 자, 사회복지 실천은 정부의 책임이고 이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 책임이 나와 있죠. 이건 다양한 사회적 그 책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시민 연대 의식이 토대가 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시민도 같이 함께 참여했을 때 그 사회복지 실천이 더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자, 사회복지 법인이 있죠? 법인은 이제 법인의 책임이 있는 거고, 전문적으로 구성된 각종 사회복지 뭐 협회나 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시민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죠. 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한 더 넓게 집단을 변화시키고 더 넓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특히 이제 개인을 변화시킨다 이런 부분은 개발의 원리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의 변화는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집단의 변화를 도모하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의 계획된 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개입이 실시되는 거죠. 뭐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지역사회를 계획하고 지역사회 행동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사회복지의 맥락이 무엇이냐?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복지 실천의 그 근거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의 정당성과 과정을 이제 명확히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와 행정이 그 틀 안에서 상호 보완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있고 행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법제도 배우고 이런 부분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무라 하면 이런 정책과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실무와 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하는 서비스 활동으로서 사회복지 실무가 있고요. 이런 범주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하면서 행하는 실무가 바로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죠, 현장 복지죠. 자, 아시겠죠?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시면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사상, 가치, 윤리가 나오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사상, 가치, 윤리가 나왔죠. 자, 가치는 뭐예요?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거죠. 대신 윤리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 그러면 이제 가치와 윤리의 의미를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상, 가치, 윤리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데 언어적인 그 단어적인 측면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사회복지 실천의 뭐 주요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사상의 바탕이 돼가지고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 민간 원조 그 한국 연합회가 있었죠. 카바라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철수해서. 그래서 뭐 이런 주요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가치의 딜레마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딜레마. 자, 가치 갈등의 유형 다시 한번 볼까요? 가치 상충, 의무 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결과가 모호할 때, 힘과 균형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워커는 그 실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가치 갈등에 대해서 이제 대응 부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 가치 갈등의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고, 즉,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사회적으로 법이나 도덕, 규범, 이런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판단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단 객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그 원칙과 가치관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자기의 그 가치관적인 개념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이제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자, 인간의 존엄성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비밀 보장. 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세워놓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나왔어요?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으로 보면 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권익우선, 자기결정, 평등한 대우, 사생활에 대한 비밀 보장.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관한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동료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 동료와 기관, 뭐 부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험적인 면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가치는 뭐라고 했어요? 지식과 기술과 가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가치는 궁극적인 가치와 차등적인 가치로 나눈다. 요거는 이제 그 비교 출제가 자주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다수에 의해서 쉽게 동의되는 부분, 자유나 존엄성 이런 부분이고, 이제 차당적인 것은 이제 근시적으로 찬반이 가능하고 이제 특수적인 거죠. 뭐 이런 보건 의료 서비스나 치료 거부의 권리 이런 부분이 이제 차등적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단적이죠. 목적을 위해서 요구되는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결정,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 중 궁극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 뭐 차등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 수단적 가치로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르헨보그와 돌거프가 윤리적 원칙의 순위,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생명, 평등, 자율, 최소의 약, 삶의 질, 사생활 비밀보장, 진실성과 완전 공개. 그래서 앞에 자 생평 자체, 삶이니까 생이죠. 생평 자체, 생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가지에 대해서 부분이 출제도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넣어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역사와 윤리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역사와 윤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이죠. 자, 볼까요? 자, 자선조직협회, 자, 진화론 쪽, 약육강식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이것은 뭐예요? 사회교육이나 개혁, 이런 부분이겠죠. 중요한 게 이제 우회 방문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우회 방문을 통해서, 겉에게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였었죠. 이것은 이제 젊은 대학생이나 교수 등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빈곤의 원인은 뭐예요? 빈민들의 도덕성 교육, 개인 문제란 얘기죠. 그 다음 사회 체제의 문제라 그랬죠. 여기는 인보관 운동은. 그래서 뭐 가정 방문했고, 3R, 그 다음에 빈곤 지역에 거주했다. 그래서 자선조직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개별과 지역사회고, 인보관은 집단과 지역사회 복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박스가 있죠. 자,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이전 기서부터 쭉 올라가시면, 자, 새로운 관점의 등장과 개입 전략의 확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그랬죠.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소로도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책론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뭐예요? 빈민구호법령, 그 다음에 최초의 공적 복지.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급여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빈민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선조직협회는 미국과 영국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회 방문자 방금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인보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전문적인 이제 분화하기로 가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전문직이 확립된 시기. 그래서 전문적인 사회사업 실천 이론이 확립되고, 사회사업 조직이나 단체에 이제 거기 유급 직원이 나오죠. 이 유급 직원은 뭐예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통합으로 가것은 그 사회복지 실천이 그동안 파편적이었었죠. 각각 떨어져 있다가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사회복지가 원스톱 서비스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됐던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로 가서는 여러 발전으로 통하다가 이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서로 공존하고 의존하면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들어와서는 이제 각각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 확립기의 포커스를 좀 보시면, 임금 체계가 정립되었고, 자, 여기 우회 방문원에게 보수를 제공했다 그랬죠? 그리고 커리큘럼 제도나 이론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협회가 설립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문적 분화기는 뭐예요? 개별, 집단, 지역사회 조직으로 분할했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해. 예전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기계나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딱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병이다 정해놓고 치료 개념이었었잖아요, 이때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자,
기능주의로 와서 자, 창의적이고 의지적이고 낙관적인, 그 다음에 치료보다 뭐예요? 원조, 성장의 심리학, 문제 해결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런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게 되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기 쉽겠지만 이제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단에서 기능으로 넘어오면서 현대사의 모델이 배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인력과 제도를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자, 이 부분인데요. 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있죠. 현재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이것이 이때 1987년전에, 근데 이때는 별정직이었었어요. 정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9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정식 그 공무원이 됐죠. 그리고 2003년에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이제 기본적인 윤리 기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윤리성 부분이죠. 자, 먼저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관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자,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마지막 기관과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윤리 기준점을 놓고 과연 어떤 그 윤리 기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전문가로서 자세는 전문가로서 이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기관 내에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 자신의 일규를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이 전문가의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는 이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 자세로서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고 연구를 시행해야 되는 거죠. 3번이 뭐였어요?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죠. 여기서는 요거 하나 체크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또한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용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가서요. 이제 이것은 이제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권익,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사생활 존중, 비밀 보장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기타 이제 6번, 7번 쭉 나오죠.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쉽게 이해가시고, 특히 이제 그 7번에 보시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전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그 윤리 기준에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그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동료군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동료에 대한 기준이죠. 뭐 동료와 동료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동료와 협력을 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은 뭐예요?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이제 인간 존중과 평등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나가야 된다는 거고. 또한 이제 기관에 대한 윤리가 있죠. 뭐 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어떤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행위와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윤리적 근거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윤리 기준 부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